서울의 하늘이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굵은 빗줄기를 쏟아내고 있던 그날 오후, 미린의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가까웠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미린의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외국계 자본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곳에 모인 임원들에게 굴욕감과 동시에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를 심어주고 있었다. 상석에 앉아 있는 강민혁 대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은 그가 느끼고 있는 분노와 초조함이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고,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국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 보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자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는데,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메트로놈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실내의 공기를 장악했다.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선 인물은 예상과 달리 젊은 여성이었고, 그녀가 입은 짙은 남색 정장은 그녀의 냉철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강민혁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다. 칠흑 같은 긴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감정 없는 눈동자로 회의실을 훑어보는 그녀는 5년 전 자신의 곁을 비참하게 떠났던 옛 연인 한서윤이었으며, 그녀의 등장은 강민혁에게 있어 그 어떤 경영상의 위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강민혁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입술은 경련하듯 떨렸지만, 서윤은 그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녀의 태연한 행동은 민혁의 이성을 갉아먹었고,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을 글로벌 투자회사인 아페이론의 아시아 지부 총괄 대표라고 소개했다. 5년 전 가난과 멸시를 견디지 못하고 돈을 택해 떠난 배신자라고 믿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목줄을 쥔 채권자가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은 강민혁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고,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내쫓고 싶었으나 회사의 운명이 그녀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현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한서윤은 탁자 위에 놓인 미린의 그룹의 재무제표를 가볍게 툭 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지적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확해서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다. 그녀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숫자로만 이야기했고, 미린의 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사업들이 얼마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무너졌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강민혁의 경영 능력을 우회적으로 조롱했다. 민혁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들이 5년 전 자신이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에 대한 복수처럼 느껴졌지만, 서윤의 표정은 너무나도 사무적이라서 그가 개인적인 감정을 대입하는 것조차 우스운 꼴이 될 지경이었기에 그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사기며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보아야 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서윤의 주도하에 흘러갔고, 강민혁은 마치 피고석에 앉은 죄인처럼 그녀의 신문을 받아야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서윤의 응징처럼 보였다. 그녀는 미린의 그룹의 구조 조정안을 제시하며 핵심 자산의 매각을 요구했고, 그것은 민혁이 목숨처럼 아끼는 계열사들을 포함하고 있었기에 회의실 내부는 일순간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민혁이 책상을 내리치며 반발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약서 조항을 들이밀며 만약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즉시 자금 회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했고, 그녀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3세인 강민혁조차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회의가 잠시 정회되자 임원들은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넓은 공간에는
오직 강민혁과 한서윤 두 사람만이 남아 숨막히는 대치를 이어갔다.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곳에 나타난 것이냐고 물으며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서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차갑게 일축했다. 그녀는 과거의 일 따위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듯 무심한 태도를 보였고 그러한 그녀의 반응은 민혁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겪었던 고통과 증오가 허무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그녀에 대한 알 수 없는 배신감과 미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강민혁은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돈이 필요해서 떠났던 주제에 이제 와서 거물 행세를 하며 나타난 이유가 뭐냐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과거가 진실이라고 믿는 오만함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쏘아붙이며 더 이상 사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윤의 눈빛 깊은 곳에서 스치듯 지나간 슬픔을 민혁은 눈치채지 못했고 그는 오로지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과 그녀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그녀가 던진 말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한서윤이 회의실을 나가버린 후 강민혁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를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고 그의 비서실장이 황급히 들어와 눈치를 살피자 민혁은 당장 한서윤의 뒷조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그녀가 외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누구의 후원을 받아 그 자리에 올랐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오라고 윽박질렀는데 이는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경계심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정말 돈 때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집착에 가까운 심리였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고 민혁의 마음속에도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며 혼란은 가중되었다. 한편 건물 밖으로 나온 한서윤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는데 차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소음이 차단되자마자 그녀의 가면 같던 냉정함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진통제를 꺼내 삼키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방금 전까지 강민혁 앞에서 보였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5년 만에 마주한 강민혁은 여전히 오만하고 이기적이었지만 그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파왔고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녀를 괴롭혔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충실한 비서이자 경호원인 박 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살피며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잠금 화면을 켰고 그곳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5살배기 여자아이의 사진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아이의 눈망울은 강민혁을 쏙 빼닮아 있었다. 사진 속 아이를 바라보는 서윤의 눈빛은 방금 전 회의실에서의 차가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애절하게 변했으며 그녀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서윤은 박 실장에게 지금 바로 아이가 있는 유치원으로 가자고 지시했고 차는 빗속을 뚫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다. 그녀가 한국에 돌아온 진짜 이유는 강민혁에 대한 복수나 미린의 그룹의 경영권 따위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딸 한지아를 지키기 위해서였으며 그녀는 이 아이의 존재를 강민혁과 그의 가족들이 영원히 알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과거 강민혁의 계모인 최미란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만행을 떠올리면 지금도 치가 떨렸기에 서윤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딸을 그들의 맛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했다.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서윤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차에서 내렸는데
유치원 입구에서 우산을 쓴 채 기다리고 있던 작은 소녀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엄마라고 외치며 달려왔다. 서유는 빗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 달려오는 지아를 품에 꼭 안았고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비로소 그녀의 불안했던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지아는 엄마가 보고 싶었다며 서윤의 품에 얼굴을 비볐고 서윤은 그런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맺히지 못한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여 있었다. 지아를 데리고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서윤은 아이를 재운 뒤 서재에 앉아 미린의 그룹의 지분 구조도를 펼쳐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체스 게임을 두는 것처럼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아직 자신의 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만 최미란 여사는 촉이 좋은 사람이기에 자신의 등장을 계기로 분명 무언가를 의심하고 조사를 시작할 것이 뻔했다. 서유는 자신이 먼저 선수를 쳐서 최미란의 손발을 묶어놓지 않으면 지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더욱더 냉혹한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밤이 깊어지자 서유는 창가에 서서 빗물에 젖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멀리 보이는 미린의 타워의 불빛이 마치 자신을 감시하는 괴물의 눈처럼 느껴져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5년 전 임신한 사실을 알리려 강민혁을 찾아갔다가 최미란에 의해 처참하게 쫓겨나고 심지어 아이를 지우라는 협박까지 받았던 그 비오는 밤을 회상했다. 그때 그녀는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달랐고 그녀는 강민혁과 최미란이 자신들이 버린 것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그들의 파멸을 가져올 폭탄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겠다고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미린의 그룹의 주가는 아페이론의 투자 보류 소식과 함께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언론들은 일제히 미린의 그룹의 위기설을 대서특필하며 강민혁의 경영 능력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것은 서윤이 언론에 살짝 흘린 정보 때문이었는데 그녀는 강민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그가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다. 강민혁은 아침부터 빗발치는 주주들의 항의 전화와 이사회의 압박에 시달리며 분노를 터뜨렸고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한서윤을 당장이라도 씹어먹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녀 없이는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괴로워했다. 강민혁은 비서실에서 가져온 한서윤의 조사 보고서를 훑어보았지만 그곳에는 그녀가 미국에서 성공한 M&A 전문가로 활동했다는 표면적인 정보만 있을 뿐 지난 5년간의 사생활에 대한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세탁한 것처럼 완벽한 공백은 오히려 민혁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고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윤의 사진을 노려보며 반드시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서 그녀를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고 다짐했다. 강민혁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손에 쥔 위스키 잔을 으스러질 듯 꽉 잡고 있었는데 투명한 유리잔 너머로 비치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혼란스러운 불빛의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한서윤이 돌아온 이후 미린의 그룹 내부에서는 그녀의 능력을 칭송하며 강민혁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었고 이는 강민혁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통해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이것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라 그녀를 사적인 공간으로 불러들여 기선을 제압하고 그녀가 가진 패를 억지로라도 확인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 도착한 강민혁은 한서윤이 들어오자마자 일부러 일어서지 않고 다리를 꼬고 앉은 채
거만한 태도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러나 서윤은 그의 무례한 태도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우아하게 맞은편 자리에 앉아 메뉴판도 보지 않은 채 물 한 잔만을 주문하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민혁은 그녀의 기에 눌리지 않으려 애쓰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5년 전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았던 여자가 이제는 제법 거물 흉내를 낸다고 비아냥거렸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만한 태도가 바로 미린의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은 원흉이라고 차갑게 맞받아쳤다. 민혁은 서윤의 도발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고 그 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그 서류에는 강민혁이 모르게 계열사 사장들이 조성한 비자금 내역과 분식 회계의 증거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윤은 당신이 내부의 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회사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금 당신이 싸워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당신의 무능함과 주변의 하이에나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식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서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자 강민혁은 굴욕감과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서류만을 바라보았는데 그녀가 자신보다 더 깊숙이 회사의 치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그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혁은 즉시 보안팀장을 호출하여 한서윤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라고 소리쳤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그녀에 대한 알 수 없는 의문이 싹 트기 시작했다. 며칠 뒤 강민혁은 서윤의 약점을 찾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그녀가 머물고 있다는 호텔 주변을 배회했는데 수행원 없이 혼자 움직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남의 눈을 피해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서윤이 호텔이 아닌 시내의 한 대형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밟았다. 냉철한 비즈니스 우먼인 그녀가 업무 시간에 백화점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의외였기에 민혁은 그녀가 누군가를 만나 밀거래를 하거나 비밀스러운 접촉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서윤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명품관이나 보석 매장이 아니라 형형색색의 인형들이 가득 진열된 유아용품 매장이었고 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서윤은 진열대 앞에서 분홍색 토끼 인형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차가운 가면이 벗겨지고 5년 전 민혁이 사랑했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다. 민혁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아이들 장난감을 보며 저토록 애틋한 표정을 짓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알고 있는 냉혈한 한서윤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민혁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수만 가지의 추측이 오갔는데 그녀가 혹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카나 지인의 선물을 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가 5년 전 자신을 떠날 때 임신 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아주 잠깐 떠올렸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는데 당시 그녀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씁쓸한 표정으로 그녀가 계산대에서 선물을 포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들키지 않기 위해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그녀가 보여준 그 미소는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한편 강민혁의 계모이자 미린의 그룹의 실세인 최미란 여사는 성북동 저택의 고풍스러운 응접실에 앉아 비서로부터 한서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매는 뱀처럼 사납게 빛나고 있었다.
5년 전 돈 봉투를 던져주며 쫓아냈던 천한 것이 감히 그룹을 쥐락펴락하는 위치에 올라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녀의 심기를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길까 우려했다. 최미라는 우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비서에게 한서윤의 뒤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 들어온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최미라는 단순히 한서윤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밟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녀는 한서윤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파괴해야만 굴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신복인 해결사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걸어 한서윤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져서 아주 작은 약점이라도 찾아내라고 지시했고 특히 그녀가 숨기고 있는 사생활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최미란의 동물적인 감각은 한서윤이 무언가 치명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냄새를 맡았고 그것이 바로 그녀를 무너뜨릴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한서윤은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잠든 지아의 머리맡에 백화점에서 사온 토끼 인형을 살며시 놓아두었는데 아이가 잠결에 인형을 끌어안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자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그녀의 어깨가 비로소 이완되었다. 그녀는 지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미안하다고 속삭였는데 강민혁과 최미란의 감시망이 점점 좁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에 아이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불안감이 엄습해 왔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만약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지아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다면 최미란이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에 몸을 떨며 밤잠을 설쳐야 했다. 다음 날 강민혁은 출근하자마자 다시 조사원을 불러 한서윤의 5년 전 출입국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을 모조리 찾아오라고 닥달했는데 어제 백화점에서 본 그녀의 표정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조사원은 난색을 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변명했지만 민혁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정보를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그는 한서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고 그녀가 돈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품어왔던 증오가 갈 곳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갈구했다. 그 시각 최미란의 수족들은 한서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서울 외곽의 한 유치원을 포착했는데 그곳은 일반적인 유치원이 아니라 보안이 철저한 사립시설이었다. 보고를 받은 최미란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곳에 한서윤과 관련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만약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만약 그 아이가 강민혁의 핏줄이라면 그것은 그룹의 후계 구도를 뒤흔들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만 이용하면 강민혁과 한서윤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계산했다. 며칠 후 강민혁의 집무실로 의문의 우편물이 하나 배달되었는데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그 봉투 안에는 한서윤이 유치원 앞에서 어떤 꼬마 아이를 안고 있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서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엄마의 모습이었기에 민혁은 사진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자신 앞에서는 고고한 척 연기를 했다고 오해했고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폭발하여 이성을 마비시켰다. 민혁은 당장 한서윤을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사진을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았고 대신 그녀를 비즈니스적으로 철저하게 짓밟아 주겠다고 결심을 굳혔다. 그는 다가오는 자선 파티에서 한서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그녀의 입지를 좁혀서 앞에 이론 본사에서 그녀를 소환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금 파고 있는 함정이 결국은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오로지 눈앞의 복수심에 눈이 멀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미라는 유치원 원장을 매수하여 아이의 신상 정보를 빼내는데 성공했는데 아이의 이름은 한지아였고 생년월일을 계산해 보니 강민혁과 한서윤이 헤어진 시점과 묘하게 겹친다는 것을 알아냈다. 최미란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이 아이가 강민혁의 아이임을 확신하며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요리해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지하의 하원 루트를 파악하고 납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짜라고 명령하며 잔인한 본성을 드러냈다. 한서윤은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강민혁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이전보다 훨씬 더 경멸과 증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의아해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박 실장에게 지하의 경호를 2배로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당분간 자신이 직접 아이를 보러 가는 횟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서윤이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그녀와 지하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피할 수는 없었으며 이제 곧 닥쳐올 비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미린의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를 위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통해 눈부신 빛을 쏟아내며 참석자들의 보석과 경쟁하듯 반짝였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가면을 쓴 듯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각자의 이권과 욕망이 얽히고 설킨 추악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파티장 한 구석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입구 쪽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고 오늘 밤 한서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한서윤이 과거 돈을 위해 자신을 버린 비도덕적인 여자라는 소문을 은연중에 퍼뜨리고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립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마침내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는데 그 중심에는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서윤이 있었고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파티장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평소의 무채색 정장 대신 짙은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그 드레스는 마치 그녀가 흘릴 피가 아니라 적들을 짓밟고 흘리게 만들 피를 상징하는 듯 강렬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의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향해 다가갔는데 그의 심장은 증오와 알 수 없는 이끌림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앞에 서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화려한 옷으로 감춘다고 해서 당신의 천박한 과거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귓가에 독서를 퍼부었다. 한서윤은 강민혁의 도발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당신이 과거에 집착하는 동안 나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담담해서 민혁은 오히려 자신이 유치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어린애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이는 그의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입혔다. 그때 강민혁의 계모인 최미란 여사가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는데 그녀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서윤을 찢어밟길 듯 살기등등했다. 최미란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5년 만에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손톱은 서윤의 손등을 파고들고 있었고 이는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최미란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가 미린의 재단의 자선 사업을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연설 도중 교묘하게 서윤을 겨냥한 발언을 섞어가며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돈을 타자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참석자들은 그 말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눈치채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계모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서윤이 공경에 처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침묵을 지켰고, 서윤은 쏟아지는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있었다. 최미라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고 서윤에게 마이크를 넘기며 성공한 여성 리더로서 한 말씀 부탁한다고 함정을 팠다. 단상에 오른 한서윤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어서 소란스럽던 장례를 순식간에 집중시켰다. 그녀는 최미란 여사의 말씀대로 가족은 소중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과 억압,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는 위선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 할 악이라고 역설했다. 서윤은 미린의 재단이 후원한다고 알려진 보육원들의 열악한 실태와 지원금이 횡령된 정황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언급하며 자선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탐욕을 우회적으로 폭로했다. 그녀의 발언은 파티장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최미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으며 강민혁조차 서윤의 대담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망신을 당한 최미란은 분노로 몸을 떨며 단상에서 내려왔고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은밀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서윤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라는 잔인한 명령이었다. 서윤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을 내려오는 순간 그녀의 핸드백 속에 있던 전용 통신기가 묵직하게 진동했고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황급히 화장실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칸에 들어가 확인한 메시지는 박 실장이 보낸 긴급 코드였는데 그것은 지하가 있는 안전가옥 주변에 수상한 괴한들이 접근했다는 내용이었고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방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던 당당한 여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이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공포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한서윤은 즉시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대신 지아를 돌보던 보모로부터 다급한 음성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는데 낯선 남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한다는 비명 섞인 목소리였다. 서윤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공포를 느끼며 파티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로비를 질주했는데 그녀의 붉은 드레스 자락이 펄럭이며 마치 핏빛 경고처럼 보였다. 강민혁은 서윤이 갑자기 사색이 되어 뛰어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는데 그녀의 얼굴에 서린 표정은 단순한 당황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의 절박함이었다. 민혁은 그녀가 도망치는 이유가 자신의 폭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심각한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온 서윤은 발레 파킹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어 직접 키를 낚아채 주차장으로 뛰어갔고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굉음을 내며 도로 위로 튀어나갔다. 빗줄기는 다시 굵어지기 시작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오직 지하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에 신호를 무시하고 위험한 질주를 감행했다. 강민혁 역시 자신의 스포츠카에 올라타 서윤의 차를 맹추격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도대체 무엇이 그 냉철하던 한서윤을 이토록 미치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도로 위는 빗길에 미끄러워 위험천만했지만 서윤은 차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이어갔고 그녀의 손은 핸들을 꽉 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입술에서는 피가 날 정도로 깨물고 있었다. 뒤따르던 강민혁은 서윤의 운전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몇 번이나 경적을 울리며 속도를 줄이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그녀는 백미러조차 확인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다.
민혁은 그녀가 향하는 곳이 시내의 고급 오피스텔이나 호텔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서울 외곽의 산길이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품었는데 그곳은 첩첩산중이라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그는 그녀가 그곳에 숨겨둔 것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그녀의 약점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1시간여의 추격 끝에 서윤의 차는 숲속에 은밀하게 지어진 2층 양옥집 앞에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서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뒤따라 도착한 강민혁은 헤드라이트를 끄고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집 주변으로 접근했는데 집 안에서는 이미 험악한 고성능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민혁은 담장 너머로 상황을 살피다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고 본능적으로 이것이 최미란 여사가 보낸 해결사들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서윤이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간 상태라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 서윤은 거실에서 보모와 지아를 위협하고 있는 괴한들과 마주쳤는데 지아는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고 보모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괴한 중 한 명이 지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데려가려 하자 서윤은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핸드백으로 괴한의 얼굴을 가격하고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는 깨진 꽃병 조각을 손에 쥐고 누구라도 다가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는데 그녀의 눈빛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맹수처럼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괴한들은 서윤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비웃으며 그녀를 포위하기 시작했고 서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지아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담장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민혁은 서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대상이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두워서 아이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서윤의 처절한 태도는 그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나서야 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남자들이 여자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주변에 있던 강목을 집어들고 담장을 넘었다. 민혁이 유리창을 깨고 거실로 난입하자 괴한들의 시선이 분산되었고 그 틈을 타 서윤은 지아를 안고 2층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민혁은 괴한들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서윤에게 빨리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그의 등장은 서윤에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강민혁은 평소 격투기와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었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해결사들을 상대로 혼자 싸우는 것은 역부족이었고 곧 수세에 몰려 여기저기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서윤과 아이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텼고 괴한 중 한 명을 붙잡고 늘어지며 시간을 끌었다. 서윤은 2층 계단 난간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민혁을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던 남자가 왜 자신과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괴한들은 당황하여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쓰러진 민혁을 발로 걷어차고는 황급히 뒷문으로 도주했다. 괴한들이 사라지자 집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강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었는데 온몸이 욱신거리고 피가 흘러내려 고통스러웠다. 서윤은 지아를 보모에게 맡겨 안전한 방에 숨게 한 뒤 구급상자를 들고 민혁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다. 민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서윤의 얼굴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는데 그녀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자신의 뺨에 닿자 차갑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어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구길래 이 난리냐고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서윤은 민혁의 이마에 맺힌 피를 닦아주며 왜 그랬냐고 바보같이 왜 끼어들었냐고 울먹였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와이셔츠 단추를 풀어 가슴의 타박상을 확인하려 했는데 그때 민혁의 시선이 2층 계단 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꽂혔다.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서윤의 얼굴 너머로 보이는 그 아이는 놀랍게도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고 민혁은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려 했지만 서윤이 황급히 몸을 돌려 아이를 가리며 시선을 차단했다. 하지만 이미 민혁의 뇌리에는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각인되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자신과 관련된 존재임을 깨달으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도 잊은 채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쳤지만 서윤이 그를 강하게 억누르며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고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민혁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창밖에는 요란한 빗소리와 함께 경찰차의 불빛이 번쩍이며 집안을 비추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비밀이 폭발하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민혁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윤의 손목을 꽉 잡고 놓지 않으며 진실을 요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서윤은 끝내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돌렸다. 병원 VIP 병실의 침묵을 깨고 강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는데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보다 더 선명하게 뇌리에 박힌 것은 어젯밤 빗속에서 스치듯 보았던 그 아이의 얼굴이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을 그대로 오려 붙인 듯한 아이의 이목구비와 겁에 질린 채 서윤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던 그 작은 손길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그는 도저히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민혁은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왔지만 그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옷걸이에 걸린 자신의 찢어진 재킷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젯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을 때 자신의 품에 안겼던 아이의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본능적인 직감이 그를 미친 듯이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다. 재킷의 소매 끝자락에서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한 순간 민혁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것을 티슈에 감싸 쥐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비서인 김 실장을 호출하여 아무도 모르게 이 머리카락과 자신의 DNA 대조 검사를 의뢰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깊은 두려움으로 잠겨 있었다. 만약 자신의 예감이 맞다면 그것은 단순히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넘어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진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했기에 그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절실했다. 한편 한서윤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지아를 데리고 호텔이 아닌 더 깊은 곳에 위치한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이의 머리맡을 지키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어젯밤 강민혁이 지아를 보았을 때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기에 그녀는 그가 아이의 존재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한국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출국을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사서 강민혁과 최미란의 표적이 될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강민혁은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퇴원하여 회사로 복귀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는 집무실에 틀어박혀 5년 전 서윤과 헤어질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는데 그때 자신은 서윤이 돈 때문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계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녀를 매몰차게 내쳤었다. 빗속에서 자신을 붙잡으며
할 말이 있다고 애원하던 서윤의 모습을 떠올리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는데 그때 그녀가 하려던 말이 혹시 임신 사실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오후가 되자 김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봉투를 건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침을 꼴깍 삼키며 봉투를 받아들었고 김 실장을 내보낸 뒤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 동안 그것을 노려보며 숨을 골랐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봉인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종이를 꺼내어 펼치는 순간 그의 시선은 종이 하단에 적힌 숫자에 고정되었고 그 숫자는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친자 확률 99.99%라는 활자를 확인한 순간 강민혁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지만 곧이어 5년 전의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그를 덮쳤다.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 차가운 빛바닥을 헤맸을 서윤과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숨어 살아야 했을 아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으며 서윤을 원망하고 증오했던 지난 5년의 세월이 사실은 가해자로서 피해자를 탓하며 살아온 역겨운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구토감을 느꼈다. 민혁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는데 그의 입에서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그의 얼굴을 적셨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사랑하는 여자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죄책감과 아빠라는 존재를 모른 채 자라게 한 미안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는 지아가 납치될 뻔했던 순간 자신이 늦게 도착했다면 영영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치며 자신의 무력함과 부주의함을 저주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를 집어든 민혁은 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최미란의 얼굴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액자를 벽에 던져 산산조각냈다. 모든 것이 최미란의 계략이었음을 이제야 명확하게 깨달은 그는 자신이 그 여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제 손으로 처자식을 버렸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최미란을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서윤과 지아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까스로 이성을 부여잡으며 피가 나도록 주먹을 움켜쥐었다. 민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는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대한민국 최고의 CEO가 아니라 제 자식을 버린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서윤이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어 가슴을 움켜쥐고 흐느꼈다. 서윤이 왜 그토록 차갑게 변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었는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자 그는 그녀 앞에 무릎 꿇고 빌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며 젖은 눈을 들어 올렸는데 이제 그에게 남은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서윤과 지아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그는 다시 김 실장을 호출하여 한서윤과 아이에 대한 경호를 최상위 등급으로 격상시키고 자신의 사병 조직을 동원하여 그들을 그림자처럼 지키라고 명령했다. 또한 최미란과 그 일당의 동태를 24시간 감시하고 그들의 비리 증거를 모조리 수집하라고 지시하며 목소리에 서늘한 살기를 담았다. 민혁은 이제 더 이상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파멸시킬 준비가 된 냉혹한 포식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것은 미린의 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날 밤 민혁은 서윤의 안전가옥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갔지만 차마 배를 누르지 못하고 멀리서 불 켜진 창문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서윤이 지아를 안고 재우는 그림자가 비치자 그는 핸들을 붙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며 참회했다. 그는 자신이 아이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서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로 맹세했다. 빗줄기는 멈추었지만 민혁의 가슴속에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그는 이 고통을 평생의 업보로 짊어지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지아를 재우고 나서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 있는 낯익은 차량 한 대를 발견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차 안에 강민혁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왜 들어오지 않고 저렇게 서 있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불안한 눈빛을 거두지 못했다. 혹시 그가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만약 그렇다면 자신과 지아를 빼앗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다. 서윤은 커튼을 황급히 치고 지아를 품에 더 꽉 끌어안으며 누구에게도 아이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초췌한 모습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그의 분위기는 전날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어 임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최미란 여사가 추진하던 신규 사업 안건을 보란듯이 부결시키고 그녀의 측근 임원들을 횡령 혐의로 감사팀에 넘기겠다고 선언하며 선전포고를 날렸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최미란은 강민혁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민혁은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놀이판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경고이자 처절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고, 회의실 안에는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혁은 회의가 끝난 후 곧장 한서윤의 사무실로 향했는데 비서들이 막을 새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놀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서윤 앞에 섰다. 서윤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민혁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책상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백지수표와 함께 미린의 그룹의 지분량도 각서였는데 서윤은 뜻밖의 행동에 당황하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민혁은 쉰 목소리로 이것으로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내 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서윤은 민혁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지만 그의 눈빛이 과거의 오만함이 아닌 깊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말문이 막혔다. 민혁은 차마 아이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그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줄 테니 제발 떠나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서윤은 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그가 무언가 중대한 심경의 변화를 겪었음을 짐작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침묵을 지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고 이것은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나가고 난 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지분 양도 각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거기에는 강민혁이라는 이름 옆에 떨리는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회사의 지분을 이렇게 쉽게 내놓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곰곰이 생각하던 그녀의 뇌리에 문득 어젯밤의 사건과 오늘 아침의 이상한 기류가 스쳐 지나갔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어쩌면 강민혁이 지아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도달하자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서윤의 집무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는데 강민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문가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방금 전 건넨 지분 양도 각서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민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서윤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의 발걸음은 마치 죄수형 틀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그것처럼 무겁고 처절했다. 서윤은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이냐고 차갑게 물었지만 민혁의 입술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고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숨기려 했던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힘겹게 고백했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본 민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한 여자 앞에서 무방비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지난 5년 동안 당신과 아이를 버려두고 나 혼자 편하게 살았던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열했다. 민혁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은 카펫을 적셨지만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으려 애쓰며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에게 강민혁의 눈물은 너무나 늦은 참회였고 그가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또 다른 폭력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한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싸늘한 표정으로 민혁을 내려다보며 당신이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당신이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평생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며 5년 전 비오는 밤 자신을 찾아왔던 최미란 여사의 악마 같은 만행을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당신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며 돈봉투를 얼굴에 던졌고 만약 아이를 낳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던 그날의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민혁은 서윤의 입에서 나오는 끔찍한 진실들에 경악하여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해져 있었다.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게 정말 사실이냐고 되물었지만 서윤은 비웃음을 흘리며 당신은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쟁이였다고 일갈했다. 그녀는 당신이 나를 의심하고 모욕하며 내쫓았던 그 순간에도 나는 당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고 소리쳤고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냐고 울부짖었다. 서윤의 외침은 비수처럼 날아와 민혁의 심장에 꽂혔고 그는 자신이 어머니라고 믿고 따랐던 최미란이 사실은 자신의 행복을 철저하게 파괴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최미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어리석은 광대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 배신감과 자괴감은 그를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면 그 잘난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유일한 속죄라고 차갑게 선언했다. 그녀는 지아에게는 아버지가 필요 없으며 자신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못 박았는데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는 일말의 여지도 없어 보였다. 민혁은 그녀의 거절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감히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당신 말대로 내가 당신과 아이 곁에 있을 자격은 없지만 적어도 당신들을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지켜줄 수는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간청했다. 집무실을 나온 강민혁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복도를 걸었는데 직원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CEO의 모습은 사라지고 후회와 증오로 얼룩진 낯선 사내만이 서 있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최미란의 번호를 눌렀다가 끊기를 반복했는데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서윤의 말대로 지아에게 더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이성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방식이 아닌 서윤과 지아를 위한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차가운 분노를 가슴 깊이 새겼다. 회사로 돌아온 민혁은 즉시 보안실장을 호출하여 최미란 여사와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과 통화 내역을 비밀리에 확보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살기등등했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이 묵인해 왔거나 몰랐던 최미란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그녀를 법적으로 매장시킬 준비를 시작했다. 또한 그는 그룹 내 감사팀을 총동원하여 최미란 라인의 임원들을 대대적으로 감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실상 어머니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혁의 이러한 급진적인 행보는 사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임원들은 강 대표가 미쳤다며 수군거렸지만 민혁은 개의치 않고 숙청 작업을 강행했다. 민혁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서윤과 지아를 위한 별도의 경호팀을 꾸렸는데 그는 아페이론 측 보안팀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조직을 원했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최정예 요원들을 고용하여 24시간 내내 두 사람의 주변을 감시하고 어떠한 위협도 사전에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민혁은 이 사실을 서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그녀가 알게 되면 거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고 그는 그저 멀리서라도 그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지아가 있을 방향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딸아이에게 떳떳한 아빠로 나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최미라는 강민혁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분노로 몸을 떨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키운 개가 주인을 문격이라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강민혁이 갑자기 변한 이유를 알아오라고 닥달했고 곧 강민혁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최미라는 강민혁이 이미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곧이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아이에게 약하다는 것을 이용해 그를 쥐락펴락할 계획을 세웠고 더 나아가 아이를 인질로 삼아 강민혁을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고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최미라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악명 높은 전문 납치범들을 섭외했는데 그녀는 이번 일의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거액의 선수금을 지불했다. 그녀는 납치범들에게 한지아를 납치한 뒤 강민혁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대표직 사임과 해외 도피를 요구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서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이가 사라지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고 강민혁 역시 부성애 때문에 이성을 잃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최미란의 눈에는 더 이상 가족애나 도덕 따위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며칠 뒤 한서윤은 중요한 계약 건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는데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박 실장에게 지아를 유치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돌보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집안 내부에도 최미란이 심어놓은 첩자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새로 들어온 가사 도우미가 바로 최미란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었다. 가사 도우미는 박 실장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뒷문을 열어두었는데 이것은 납치범들이 침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틈을 만들어 주었다. 검은 승합차가 조용히 집 뒤편으로 접근했고 마스크를 쓴 괴한들이 신속하게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집 안에서 놀고 있던 지아는
낯선 아저씨들이 들어오자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박 실장이 뛰쳐나왔지만 이미 괴한들이 아이를 제압한 뒤였다. 박 실장은 괴한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지만 수적 열쇠에 밀려 머리를 가격당하고 쓰러졌고 괴한들은 기절한 지아를 안고 유유히 사라졌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박 실장은 피를 흘리며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윤은 회의 도중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고 이 모든 것이 최미란의 지심을 직감하며 피눈물을 흘렸다. 소식을 전해 들은 강민혁은 집무실의 의자를 박살내며 복주했는데 그는 자신이 미리 손을 쓰지 못해 딸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에 미칠 것 같은 분노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려는 김 실장을 막아세우며 경찰이 개입하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소리쳤고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민혁은 휴대폰을 꺼내 최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최미란은 태연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민혁은 당장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당신을 죽여버리겠다고 으르렁거렸다. 최미란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회사 지분을 모두 내놓고 한국을 떠나라는 협박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강민혁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며 괴로워했지만 곧바로 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윤은 전화를 받자마자 당신 때문이라며 오열했고 민혁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지금 바로 당신에게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이를 구출해야만 했다. 민혁은 비밀 금고에서 오래된 총 한 자루를 꺼내 품에 숨겼는데 그것은 그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준비해 두었던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기업가가 아닌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을 만난 민혁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반드시 지아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서윤은 그를 밀어내며 나도 같이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민혁은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서윤은 내 딸이라며 당신 혼자 보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은 민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최미란이 아이를 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향해 차를 몰았는데 그곳은 과거 최미란이 불법 비자금을 은닉했던 폐공장이었다. 민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번이야말로 최미란과의 지독한 악연을 끝내고 지아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했다. 폐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혁과 서윤은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통해 느끼는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듯 그들의 과거와 오해도 뒤로하고 오직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민혁은 백미러로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훔쳐보며 5년 전 그녀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을 저주했고 이번에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두 사람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며 다시 한번 폭우가 쏟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그것은 곧 벌어질 피 튀기는 혈투를 예고하는 듯했다. 폐공장 주변은 을씨년스러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빗방울 소리만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는데 강민혁은 차 시동을 끄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조수석에 앉은 한서윤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이만은 반드시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비장하게 말했고 그의 눈빛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당신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5년 전의 오해와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 오직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절박한 연대감만이 남아 있었다. 민혁은 품에 숨긴 총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차 문을 열었고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한서윤은 차 안에 남아
노트북을 켜고 최미란의 자금줄을 끊어놓기 위한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는데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춤추고 있었다. 그녀는 아페이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최미란이 관리하는 해외 비밀 계좌들의 동시다발적인 접속을 시도했고 그녀의 자산을 동결시켜 납치범들에게 지급될 잔금을 차단할 계획이었다. 납치범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용병들이기에 입금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반드시 내부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는 계산이었고 서유는 이것이 민혁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지원 사격임을 확신했다. 화면 가득 붉은 경고창들이 뜨기 시작하자 서윤의 입술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제발 시간이 지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공장 내부로 잠입한 강민혁은 녹슨 철문 뒤에 몸을 숨기고 동태를 살폈는데 희미한 조명 아래 몇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순식간에 튀어나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쓰러지자 다른 일당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민혁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그들과 격렬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민혁은 마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처럼 싸웠고 그의 눈은 오직 공장 안쪽 어딘가에 있을 딸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집념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민혁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쇠파이프가 상대의 팔을 부러뜨리는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 역시 무사하지 못해 얼굴과 옆구리에 타격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질 때마다 지아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났고 그의 기세에 질린 용병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섞인 침을 뱉어내고는 길을 막지 말고 꺼지라고 짐승처럼 포효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 담겨 있어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우아한 CEO가 아니라 새끼를 잃어버린 맹수였고 그 누구도 그의 앞을 막을 수는 없어 보였다. 한편 공장 안쪽 사무실에서는 최미란이 CCTV 화면을 통해 민혁이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발치에는 지아가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채 묶여 있었다. 최미란은 강민혁이 제 발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왔다며 즐거워했고 옆에 서 있던 납치범 두목에게 놈이 여기까지 오면 숨통을 끊어놓으라고 잔인하게 명령했다. 지아는 공포에 질려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만 모니터 속에서 아빠라고 짐작되는 사람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자 작은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았다. 아이는 묶인 손을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밧줄을 비틀었고 손목이 쓸려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시각 공장 밖의 한서윤은 마침내 최미란의 스위스 비밀 계좌를 동결시키는데 성공했고 즉시 납치범들의 대포 통장으로 입금 취소 메시지가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조작했다. 그녀는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경찰에게도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전송하고는 노트북을 덮고 공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녀는 민혁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이상 차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딸과 민혁의 안전을 확인해야만 했다. 빗물에 젖은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그녀는 넘어질 듯 위태롭게 달리며 공장의 어두운 입구로 몸을 던졌다. 강민혁은 마침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최미란이 지아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혁은 아이의 목에 서늘한 칼날이 닿아 있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고 최미란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쳤다. 민혁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제발 아이만은 놔달라고 애원했지만 최미란은 그의 굴복을 즐기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쓰라고 종용했다. 지아는 아빠가 자신 때문에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으붑거리는 소리를 냈고 민혁은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바로 그때 납치범 두목의 휴대폰이 울렸고 메시지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급격하게 일그러졌는데 그는 최미란에게 입금이 취소되었다고 소리치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다. 최미란은 그럴 리가 없다며 당황했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민혁은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최미란을 향해 몸을 날렸다. 최미란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고 민혁은 그 칼을 피하지 않고 왼팔로 막아내며 그녀를 밀쳐냈다. 칼날이 민혁의 팔을 깊게 베고 지나갔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지아를 안고 구르며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납치범들은 최미란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공장 밖에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그들의 발을 묶었다. 최미란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성을 잃은 채 바닥에 떨어진 총을 집어들고 민혁과 지아를 향해 겨누었다. 그녀는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방아쇠를 당기려 했고 민혁은 본능적으로 지아를 자신의 품으로 꽉 끌어안으며 등을 돌렸다. 탕하는 총성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고 서윤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온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총알은 민혁의 등에 명중했고 그는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끝까지 지아를 안은 팔을 풀지 않았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민혁을 부둥켜 안았고 지아는 아빠의 입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최미라는 멍한 표정으로 총을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치다가 들이닥친 경찰 특공대에 의해 제압당했는데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강민혁을 저주하는 괴성을 질러댔다.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서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점차 식어가는 민혁의 체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민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서윤과 지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더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지아의 뺨을 어루만지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모양으로만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서윤은 오열하며 제발 눈을 감지 말라고 소리쳤고 지아 역시 아빠 가지 말라고 울부짖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민혁은 자신이 평생 저지른 죄를 이렇게라도 씻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서서히 눈을 감았고 그의 손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민혁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그를 들것에 실어 나르는 동안 서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아는 서윤의 치맛자락을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서윤은 그런 딸을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빗줄기는 그쳤지만 공장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민혁의 피는 빗물과 섞여 붉게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가족을 위해 흘린 희생의 증거처럼 보였다. 서윤은 멀어지는 구급차의 불빛을 바라보며 만약 그가 깨어난다면 다시는 그를 밀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강민혁은 긴급 수술에 들어갔는데 총알이 척추 근처를 스치고 폐를 관통하여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아있는 서윤과 지아는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은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긴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뉴스는 미린의 그룹 최미란 여사의 살인 미수 및 납치 혐의 체포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었고 강민혁 대표의 위독한 상태 역시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세상은 재벌가의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에 경악했지만 수술실 앞을 지키는 두 사람에게는 세상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의 생활만이 간절할 뿐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술 중을 알리는 램프가 꺼지고 집도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밖으로 나왔는데 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의 입만을 바라보았다. 의사는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의식이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지아는 엄마의 눈물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닦아주며 아빠가 꼭 일어날 거라고 위로했다. 서유는 지아를 으스러질 듯 껴안으며 그래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꼭 돌아올 거라고 답했다. 일주일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민혁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서유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지아가 그린 그림을 병실 벽에 붙여놓고 그가 깨어나면 볼 수 있게 했으며 회사 일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푹 쉬라고 속삭였다. 민혁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서유는 그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보여준 희생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고 이제 그녀는 그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그를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을 때 지아가 민혁의 손을 잡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서윤이 꽃병에 물을 갈아주기 위해 잠시 돌아선 순간 지아가 엄마 아빠 손이 움직였어 하고 크게 외쳤다. 서윤이 놀라서 돌아보니 민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감겨있던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자리를 잡으며 지아와 서윤을 향해 고정되었고 산소 호흡기 너머로 그가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이 보였다. 민혁이 눈을 뜨자마자 찾은 것은 자신이 아닌 지아였다는 사실에 서윤은 가슴이 뭉클해졌는데 그는 쉰 목소리로 지아의 이름을 불렀다. 지아는 아빠라고 부르며 침대 위로 올라가 민혁의 목을 끌어안았고 민혁은 링거가 꽂힌 팔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재회였으며 병실 안은 그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치유의 눈물이었다. 서유는 그들에게 다가가 두 사람을 동시에 안으며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민혁의 깨어남과 함께 미린의 그룹은 대대적인 혁신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는 병상에서 업무 지시를 내리며 최밀한 라인을 완전히 척결하고 투명 경영을 선포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분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여 재계를 놀라게 했지만 그것은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하는 첫걸음이었다. 민혁은 더 이상 권력의 노예가 아닌 한 가정의 가장이자 존경받는 리더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고 그 곁에는 언제나 한서윤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함께하고 있었다. 퇴원하는 날 민혁은 휠체어에 앉아 병원 로비로 나왔는데 수많은 취재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서윤과 지아의 손을 꼭 잡고 나의 가장 큰 재산은 이 회사가 아니라 바로 내 가족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그의 선언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사람들은 오만한 CEO의 변화에 박수를 보냈다. 민혁은 서윤을 바라보며 고맙다고 말했고 서윤은 환한 미소로 그에게 화답했다. 빗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맑게 갠 하늘처럼 그들의 앞날에도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고하며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시민들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미린의 그룹 일가의 비리 사건에 대한 마지막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미라는 수의를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지켜보는 이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기 시작하며 살인 교사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법정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최미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굳게 닫히는 철문 뒤로 그녀의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졌고 그것은 길고 길었던
악연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조용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한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사라진 듯한 가벼움을 느꼈다. 5년 전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악의 축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며 그녀는 복수의 허무함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고 이제는 진정으로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를 반겨주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차 안에는 아직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지만 많이 회복된 강민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강민혁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는데 그의 복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제왕적 경영 방식을 버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권력을 분산시켰으며 자신은 그룹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사회 의장 역할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민혁은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처음에는 의구심을 낳았지만 점차 그룹의 실적 개선과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로 이어지며 재계의 모범 사례로 꼽히게 되었다. 하지만 강민혁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회사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역할이었는데 그는 퇴근 후와 주말을 온전히 서윤과 지아를 위해 헌신했다. 서툴지만 요리 학원에 등록하여 가족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지아의 유치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다른 아빠들과 어울리는 그의 모습은 과거의 냉철한 CEO와는 딴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엉망진창이 된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간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서윤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지아는 아빠가 만든 찌개가 맵다고 투정을 부리면서도 아빠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민혁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서윤은 아페이론의 아시아 지부 대표직을 사임하고 독자적인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했는데 그녀는 이제 거대 자본의 대리인이 아닌 자신의 철학을 가진 경영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서윤의 새로운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언자이자 투자자가 되어 주었고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서재에 마주 앉아 서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 토론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시간들은 두 사람의 신뢰와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서윤은 일하는 민혁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5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훨씬 더 성숙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계절이 바뀌어 벚꽃이 만발한 어느 봄날, 민혁은 서윤과 지아를 데리고 한강 공원으로 피크닉을 나갔는데 흩날리는 벚꽃잎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은 세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지아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연을 날리고 있었고 민혁은 서윤의 무릎을 베고 누워 나른한 오후의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민혁은 서윤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며 5년 전 우리가 헤어졌던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지만 민혁은 이제 내 인생의 비는 그쳤고 당신과 지아라는 햇살만 남았다고 고백하며 몸을 일으켰다. 민혁은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서 평생을 다 바쳐도 부족하겠지만 남은 생을 당신과
지아를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하며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민혁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반지를 꺼내 자신의 손가락에 끼우며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갚았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날들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며 그를 끌어안았다. 멀리서 아빠 엄마를 부르며 달려오는 지아를 향해 두 사람은 활짝 팔을 벌렸고 세 사람은 벚꽃 비를 맞으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 예식이 아닌 교회의 작은 성당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소박하게 치러졌는데, 이는 허례허식을 싫어하는 서윤과 민혁의 뜻이었다. 지아는 화동이 되어 꽃바구니를 들고 엄마 아빠의 앞길에 꽃길을 만들어 주었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났다. 민혁은 턱시도를 입고 서윤을 맞이하며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하객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결혼식 내내 민혁의 시선은 서윤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고 서윤 역시 수줍은 미소로 그에게 화답하며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민혁은 미린의 그룹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중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룹 차원에서 미혼모와 소외된 아동들을 돕기 위한 대규모 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었다. 재단 이사장으로는 한서윤이 추대되었고 민혁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재단의 초기 자금을 마련했다. 그는 단상에서 자신의 과거 과오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부모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민혁의 옆에 서서 그와 손을 맞잡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고, 참석자들은 그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세월이 흘러지 않은 건강하고 밝은 초등학생으로 성장했고, 민혁과 서윤의 가정에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더욱 시끌벅적하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다. 민혁은 퇴근하면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었고, 서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존경받는 여성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가끔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은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거름 삼아 더욱 단단한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민혁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서윤의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다. 서윤은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들고 민혁에게 기대어 창밖의 설경을 감상하며 5년 전 혼자 아이를 낳고 힘들었던 기억이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민혁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당신이 버티어 주어서, 그리고 내게 돌아와 주어서 고맙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당신이 변해 주어서 고맙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평온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평범하고도 완벽한 행복이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강민혁은 더 이상 무너져 내린 CEO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그의 성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 가족이라는 이름에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이 지어졌다. 버린 아이가 친자임을 알고 무너졌던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그를 구원한 시작점이었음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거실의 벽난로 불빛 아래 서로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그 어떤 추위도 녹일 만큼 따뜻하고 길게 이어져 있었다.